타오르는 불길이 시커먼 런던의 밤하늘을 잔인하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사방으로 튀는 불꽃,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무섭게 번져가는 화마의 중심에는 당대 최고의 극장이라 불리던 글로브 극장이 서 있었습니다. 1990년 6월의 어느 뜨거운 여름날, 연극 헨리 팔스의 공연이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무드극 효과를 위해 화려하게 쏘아올린 소형대포의 불꽃 하나가 하필이면 지프로 엮은 이 연극장의 초가 지붕에 옮겨 붙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불이야, 극장에 불이 났다. 모두 도망쳐라. 평화롭던 객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서로를 밀치고 밟으며 출구로 향해 울부짖는 비명 속에서 오직 한 남자만은 대피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거슬러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가 아닌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절망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료 배우 리처드 버비지가 온 힘을 다해 그의 허리춤을 붙잡고 뜯어 말렸습니다. 윌리엄, 미쳤소. 저 안은 이미 지옥 불덩어리요. 들어가면 죽소. 놓아라 이 손. 놓지 못해. 저 안에 내 영혼이 있단 말이다. 아직 인쇄도 하지 않은 내 대본들. 우리 극단의 비밀 원고들이 저 서랍 안에 가득 들어있어. 저게 타버리면 난 끝이란 말이다. 그는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며 버비지의 손을 뿌리치려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목조 기둥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고 뜨거운 열풍이 그의 뺨을 갈겼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땀,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천재성이 녹아있는 공간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대문호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묘하고도 잔인한 일은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의 정체였습니다. 불타는 이 극장을 바라보는 윌리엄의 머릿속에서는 예술가로서의 상실감 뒤로 무섭도록 냉혹하고 차가운 계산기가 쉴 새 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장을 다시 지으려면 대체 몇 파운드의 돈이 필요한가? 당장 내일부터 끊길 관람료 수입은 어떻게 메워야 한단 말인가? 주주들에게 물어내야 할 배당금은 또 어찌할꼬?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머릿속으로 피해 금액과 앞으로 닥쳐올 경제적 파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전 세계가 위대한 성인처럼 추앙하는 영원한 천재. 하지만 그 화려한 왕관 뒤에 무서운 집착과 철저한 속물의 얼굴을 숨기고 살았던 인간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그의 위대한 작품들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순을 깊이 있게 만나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 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실 윌리엄이 화재의 현장에서 그토록 미친 듯이 절망하고 금전을 계산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지우지 못할 흉터로 남은 가난에 대한 지독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인간의 숭고한 내면을 노래한 지상의 명이라고 칭송했지만 정작 현실 세계에서의 그는 단돈 몇 페니의 이자를 받지 못하면 이웃을 가차없이 법정에 세우고 대기근이 찾아와 주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 곡식과 보리를 사재기에 폭리를 취하던 냉혈한 고리대금 업자였습니다. 예술이라는 가장 고결한 가면을 쓴 채 비로는 오직 재물과 신분 상승만을 쫓았던 이 모순된 천재의 삶은 과연 어디서부터 비틀어진 것일까요? 글로브 극장이 무참히 무너지던 그날 밤, 윌리엄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도망치려 했던 유년 시절의 지독한 가난과 몰락의 그림자가 다시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570년대 후반,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의 한 저택에서는 매일 아침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장남이었던 소년 윌리엄은 거실 한 구석에 숨어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에
온몸을 떨고 있었죠. 존 셰익스피어, 당장 문 열어. 돈을 떼먹고 도망치면 무사할 줄 알았더냐. 눈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채권자들의 욕설이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존은 가죽장갑 제조업으로 시작해 마을의 시장격인 관직에까지 올랐던 성공한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던 가문은 아버지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양모 거래와 금전 대여업에 손을 댔다가 적발되면서 한순간에 파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던 아버지는 밤마다 골방에서 비겁하게 숨어 눈물을 흘렸고 다그마다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을의 명문 학교인 킹스 뉴스쿨에서 라틴어 문학과 고전을 배우며 촉망받던 소년 윌리엄은 결국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듯 교문을 나선 날, 소년은 자신의 가죽 신발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진흙탕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물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존엄을 단숨에 잃는 것이다. 다시는, 내 평생에 다시는 이런 비참한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으리라. 집안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버지를 도와 가죽을 만지던 소년의 가슴 속에는 가난에 대한 공포와 성공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무섭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늪과 같았지요. 가문의 몰락 속에서 허덕이던 청년 윌리엄은 18세가 되던 해에 또 하나의 커다란 삶의 족쇄를 차게 됩니다. 10살이나 연상이었던 26세의 이웃집 여인 앤 해더웨이를 임신시키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는 등 떠밀리듯 서둘러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준비되지 않은 가장의 무게는 청년에게 고향 전체를 탈출하고 싶은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첫째 딸 수잔나가 태어나고 이어서 쌍둥이 남매인 햄릿과 주디스가 태어난 1585년의 어느 날, 그는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야반도주하듯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기묘한 미스터리가 발생합니다. 그가 고향을 떠난 1585년부터 런던 연극계에 극작가로 혜성처럼 등장한 1592년까지의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윌리엄이라는 인간의 행적이 역사적 기록 속에서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역사에서 흔히 기록되지 않은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 시절, 그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참류 유랑극단의 말고유를 치우는 마부였다는 소문부터 시골의 가난한 보조교사, 혹은 남의 집 정원의 사슴을 훔치다 걸려 도망쳐 다니던 도망자였다는 야사까지 온갖 추측만이 무성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지옥 같던 7년의 실종 기간 동안 그는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밑바닥 인생을 온몸으로 통과해냈다는 점입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밤마다 들려오는 주정꾼들의 거친 비속어를 귀에 담았고, 시장통 사기꾼들의 교묘한 언변을 관찰했으며 자식을 굶겨 죽인 부두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보았습니다. 정식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뜨기 청년이 훗날 왕족부터 거지까지 모든 인간의 심리를 이토록 완벽하게 해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암흑기에 겪어낸 눈물과 관찰이었습니다. 마침내 1592년 해진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소품 가방을 들고 대도시 런던에 홀로 상륙한 그, 연고도 없고 재물도 없는 이 이방인의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대도시는 그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기는커녕 잔인하게 짓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592년 가을, 대도시 런던의 한 어두컴컴한 선술집,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찬 술로 목을 축이던 윌리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천재 문인 로버트 그린이 죽기 직전 남긴 팜플렛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식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연극계에 발을 들인 그를 겨냥한 잔인하고 악의적인 공개 처형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시골뜨기 녀석이 우리의 주옥 같은 문장을 교묘하게 훔쳐 제 잘난 줄 알고 나대고 있다. 배우 주제에 극본을 쓸 줄 안다고 착각하는 저 안달뱅이 까마귀를 조심하라. 저놈은 지가 이 나라의 유일한 무대 흔들개인 줄 안다. 무대 흔들개, 즉 셰익스피어의 성을 비꼰 명백한 인신공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글 좀 잘 쓰면 됐지, 대학 안 나온 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가방끈이 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계급과 격을 단숨에 바꾸어주는 전능한 신분 세탁 증명서였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귀족과 평민의 벽이 엄격했습니다. 평민이 아무리 장사로 돈을 많이 벌어도 상류 사회에서는 그저 천박한 장사꾼 취급을 받았지요. 하지만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정식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왕실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평민 최상위 계급인 신사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배층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반면 대학을 나오지 못한 채 연극을 하던 셰익스피어의 법적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불황자 및 광대였습니다. 치안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길거리에서 체포해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밑바닥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대학의 모든 수업은 영어도 아닌 라틴어와 그리스어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출신의 천재 문인들은 스스로를 대학 재기파라 부르며 난공불락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만한 엘리트들의 눈에 라틴어 철자나 겨우 아는 시골 고등학교 중퇴자가 감옥에나 갈 법한 광대 신분으로 감히 대단한 극본을 쓴답시고 덤벼드니 얼마나 기가 차고 화가 났겠습니까? 천술집 안의 문인들은 셰익스피어를 힐끔거리며 저마다 잔인한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야, 저기 가죽장수 아들이 앉아있군. 옥스퍼드 근처에도 못 가본 광대놈이 연극을 쓰다니. 런던 관객들의 눈도 참 낮아졌어. 어이 윌리엄, 가수 말고유나 치우지 그래. 그들의 날선 비아냥과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셰익스피어의 귀를 찢을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모욕감과 수치심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기펜이 툭 하고 부러졌고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지독한 결핍, 신사계급이 되지 못했다는 열등감은 런던에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셰익스피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촉을 쥐고 홀로 어두운 서재로 돌아온 그는 촛불을 켜고 종이가 찢어질 듯 글을 써내려가며 신 앞에 맹세했습니다. 너희들의 고결한 언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오만한 지식이 아니라 오직 대중의 거친 열광과 함성만으로 너희 엘리트 놈들을 모조리 짓밟아 버리겠다. 대학을 나오지 못해 평생 광대 녀석이라 무시당했던 그 지독한 상처는 오히려 그의 잉크를 끓게 만드는 가장 독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류층의 우아한 수사학을 밤낮으로 독학하여 완벽하게 흡수하는 동시에 자신이 밑바닥 암흑기에 배웠던 길거리의 날 것 그대로의 활력을 대본에 섞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이 쓰는 화려한 실적 독백 바로 다음에 저작거리에 난폭하고 유쾌한 음담패설을 배치하는 파격을 선보인 것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고상한 척하는 대학파들의 지루한 연극에 질려있던 런던 시민들은 셰익스피어가 만든 진짜 인간의 드라마에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그린을 비롯한 오만한 엘리트 문인들이 질투와 저주 속에서 비참하게 몰락해갈 때 시골뜨기 까마귀는 대중의 압도적인 함성을 왕관 삼아 런던 극장가의 중심을 향해 무섭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세상을 향한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가 그의 부러진 기펜 끝에서 서서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런던 연극계에서 대중의 환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윌리엄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늘 신분 상승에 대한 갈증으로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아무리 극작가로서 부를 얻어도 귀족들의 눈에 자신은 그저 무대 위에서 광대짓을 하는 평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593년 런던 전역에 잔인한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모든 극장이 문을 닫는 청천벽력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그는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대중극본 대신 귀족들의 입맛에 맞는 고상한 장편시를 써서 강력한 권력을 쥔 후원자의 눈에 들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그의 인생에 운명처럼 걸어들어온 인물이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가이자 절스의 미남으로 통했던 사우샘프턴 백작 헨리 리우슬리였습니다. 당시 윌리엄의 나이는 29. 사우샘프턴 백작은 불과 19살의 눈부신 청년이었습니다. 황금빛 머리칼에 오만한 눈빛을 지닌 이 젊은 귀족은 시골뜨기 극작가의 재능을 단숨에 알아보고 그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건넸습니다. 윌리엄은 백작의 화려한 대저택을 드나들며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상류사회의 공기를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귀족을 향해 수십 편의 열렬한 사랑시, 즉 소네트를 바쳤습니다. 그대를 여름날에 비유해 볼까요? 그대가 더 사랑스럽고 온화합니다. 거친 바람이 5월의 고운 꽃봉오리를 흔들고 여름의 빌린 기간은 너무나 짧군요. 이 시 속에는 단순한 후원자에 대한 찬사를 넘어 신분 상승의 욕망과 동성애적 뉘앙스가 기묘하게 뒤섞인 집착에 가까운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이 아름다운 청년 귀족이 자신을 평생 상류사회에 머물게 해줄 구원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달콤한 상류사회의 꿈은 그의 침실을 채우던 또 다른 존재로 인해 잔인한 비극으로 변하게 됩니다. 윌리엄의 시집에 검은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어두운 피부와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그의 정부였습니다. 성적 집착과 도덕적 혐오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가 온 마음을 빼앗겼던 그 검은 여인은 그에게 지독한 성병의 고통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배신을 안겨주게 됩니다. 겉으로는 고결한 척하던 사우샘프턴 백작과 자신의 침대에서 사랑을 속삭이던 검은 여인이 그의 등 뒤에서 은밀한 미래를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백작의 저택 뒷뜰을 서성이던 윌리엄은 굳게 닫힌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익숙한 웃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촛불 아래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백작과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여인이 서로를 탐닉하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분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 같은 평민을 얼마나 쉽게 기만하고 소모품으로 여기는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한 가면을 쓰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두 존재에게 동시에 버림받은 윌리엄은 깊은 증오와 환멸의 방황에 빠졌습니다. 방 안의 거울을 깨부수고 며칠 동안 술에 취해 울부짖던 그 배신의 고통은 그의 가슴 속에 인간 혐오라는 깊은 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트라우마는 훗날 그의 걸작 오셀로에서 가장 교묘한 악인 이아고의 독설로, 그리고 질투에 눈이 멀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아내를 제 손으로 목 졸라 죽이는 광기의 서사로 부활하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지배하던 대문호는 정작 현실에서는 사랑과 우정 모두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고독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1596년 8월, 런던의 극장가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며 새로운 극본 연습에 몰두하던 윌리엄에게 고향 스트래퍼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정갈이 날아들었습니다. 윌리엄, 당장 고향으로 내려오게. 자네의 유일한 아들 햄릿이 위독하네. 엿병이 온 마을을 덮쳤어. 전가를 손에 쥔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대본을 내팽개치고 정신없이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런던에서 고향까지 이어지는 수백 리의 거친 진흙길을 달리는 동안 윌리엄은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햄릿은 그의 나이 21살에 얻은 유일한 아들이자 몰락한 가문의 대를 잇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물려줄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내 이름이 런던 전역에 얼마나 위대하게 울려 퍼지는데, 너 없이 그까짓 명성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마차가 마침내 스트래퍼드의 집 앞에 거칠게 멈춰 섰을 때 집안에서는 이미 아내 앤과 딸들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이 안방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불과 11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아들 햄릿이 차갑게 식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역병의 고열로 새까맣게 타버린 아들의 입술과 초점 없는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그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비의 통곡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참혹한 슬픔의 한가운데서 극작가로서의 잔인하고도 지독한 직업병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하던 윌리엄의 뇌리 속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이성과 분리되어 차갑게 해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인간은 어떤 표정을 짓는가? 심장이 찢어질 때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저 거친 소리는 대체 어떤 음망을 가졌는가? 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과 절망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지옥 같은 슬픔의 감정과 신음소리를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받아 적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자식의 죽음보다 무대 위 대사가 먼저 떠오르는 자신의 악마 같은 천재성 앞에 윌리엄은 지독한 죄책감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들의 죽음마저 훔쳐 극본을 쓰는 사기꾼인가? 괴물인가? 아들을 차가운 땅 속에 묻고 런던의 어두운 서재로 돌아온 그는 스스로를 가둔 채 광적으로 펜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채감. 아들의 시신 앞에서도 대사를 계산했던 잔인한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잉크가 되어 종이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지독한 슬픔과 죄책감의 늪에서 피어난 작품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극, 햄릿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 햄릿과 한 끗 차이였던 주인공 햄릿의 입을 빌려 윌리엄은 자신이 마주했던 죽음의 허무함과 고통을 세상에 토해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도 마음속으로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밀려오는 고해를 향해 무기를 들고 싸워 그것을 끝내야 하는가? 전 세계 관객들을 울린 이 위대한 독백은 사실 아름다운 서재에서 고상하게 쓰인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신을 앞에 두고도 극적 대사를 고민해야 했던 한 잔인한 천재의 피눈물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슬픈 고해성사였습니다. 런던의 글로브 극장 객석은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며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베니스의 산인 속 포샤가 자비의 고결함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지요. 자비의 성질은 강요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대지 위로 떨어지는 부드러운 비와 같아서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축복해 주죠. 권력을 가진 자가 자비를 베풀 때 그 권력은 신의 권능과 닮아갑니다. 배우의 감동적인 대사에 수많은 관객이 눈물을 흘리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토록 고결하고 인류에 넘치는 시를 쓰는 극작가라면 필시 천사처럼 따뜻하고 자비로운 영혼을 가진 성인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고향 스트래퍼드의 한 어두컴컴한 저택 서재에 앉아있던 윌리엄의 모습은 무대 위 자비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는 촛불 아래에서 두꺼운 장부를 펼쳐둔 채 기펜으로 이자와 대출금 액수를 꼼꼼히 적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대 위의 열정 대신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장사꾼의 차가운 탐욕으로 빛나고 있었죠.
극작과 극단 운영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쥔 윌리엄이 고향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다름 아닌 지독한 금전 대여업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씨,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올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서 당장 이달 이자를 낼 돈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다음 달에 보리가 수확되면 2배로 쳐서 갚겠습니다. 금전을 갚지 못해 그의 집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이웃 주민을 향해 윌리엄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차갑게 장부를 덮었습니다. 법은 법이고 계약은 계약이요. 당장 내일 정오까지 금전을 가져오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가축과 전답에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니 그리하시오. 단돈 1펜이라도 모자라면 가차없이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 금업자 샤이록을 악인으로 묘사하며 비판했지만 정작 현실 세계의 샤이록은 다름 아닌 윌리엄 자신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590년대 후반, 영국 전역에 유례없는 대기근과 이상기후가 닥치면서 보리와 밀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굶어 죽어나가며 길거리에 시체가 뒹구는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윌리엄은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 영리한 투기꾼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자금을 총동원해 스트래퍼드 일대의 매가와 곡물을 모조리 사재기 했습니다. 그리고 곡식 창고에 자물쇠를 굳게 채운 뒤 주민들의 배고픔이 극에 달해 가격이 머리끝까지 치솟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싼 가격에 되팔아 막대한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 잔인한 사재기 행각으로 인해 그는 고향 주민들에게 고발당해 법정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인류의 영혼을 치유하는 대문호라 불렀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이웃의 고열을 쥐어짜는 냉혈한 자산가일 뿐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아버지가 금전이 없어 파산하고 가문이 침몰했던 트라우마는 그에게 재물이 곧 생존이자 권력이라는 괴물 같은 집착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언어로 인간의 영혼을 노래하고 밤에는 주민들의 피눈물을 금전으로 환산하던 이 잔인한 속물의 이중성이야말로 인간 윌리엄이 가진 가장 어둡고도 생생한 본 모습이었습니다. 1601년의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 런던 탑의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무거운 단두대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도끼날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한때 런던의 상류사회를 지배하던 젊은 귀족들의 목이 차가운 돌바닥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청해를 받던 에식스 백작이 주도한 무장 반역 사건이 실패로 끝나면서 런던 전역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형대의 그림자는 런던 서재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던 윌리엄의 목덜미에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거사를 일으키기 바로 전날, 반역자들은 윌리엄의 국왕극단을 찾아와 거액의 금전을 지불하며 한 가지 은밀한 요구를 했습니다. 과거 왕위 찬탈을 다룬 그의 옛 연극, 리처드 2세를 특별 무대에 올려달라는 것이었죠. 무능한 군주를 끌어내리는 연극을 통해 런던 시민들의 반란 심리를 자극하려는 잔인한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금전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윌리엄과 극단은 그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고 연극은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반란은 단 하루 만에 진압되었고 연극을 올린 윌리엄은 졸지의 반역자들의 공범으로 몰려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감히 내 목을 치려했던 반역자들 앞에서 군주를 폐위하는 극을 올리다니. 극작가놈의 목을 당장 베어오너라. 여왕의 분노. 서린 고함이 궁정에 울려 퍼졌을 때 윌리엄은 서재 바닥에 엎드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가문 친척들은 이미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왕 암살 모의에 연루되어 단두대에서 비참하게 목이 잘려나간 과거가 있었습니다. 신교와 구교의 피바람나는 종교적 갈등 속에서 평생 자신의 종교적 정체를 숨기며 줄타기를 해왔던 그였습니다. 권력의 칼날이 얼마나 쉽게 목숨을 앗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윌리엄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신분 세탁과 아부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왕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펜을 굴렸습니다. 반역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왕의 위대함과 튜더 왕조의 정통성을 찬양하는 충성스러운 광대임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극 속 가톨릭 성직자들을 교묘하게 악인이나 사기꾼으로 묘사하여 신교 군주인 여왕의 입맛을 맞추었고,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파멸을 맞이하는지 경고하는 대사들을 극 속에 빼곡히 채워 넣었습니다. 군주의 자리는 신이 내린 신성한 것이니 이에 도전하는 자는 온 우주의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눈물겨운 줄타기와 아부 덕분에 윌리엄은 기적적으로 단두대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진 대가로 그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동경했던 후원자 사우샘프턴 백작이 반역죄로 런던 탑의 종신형으로 갇히는 비극이었습니다. 권력의 비정함과 인간 세상의 얄팍한 의리,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군주의 발바닥을 핥아야 했던 자신의 비겁함에 윌리엄은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세상을 호령하는 영웅들을 창조해냈지만 현실 속에 그는 권력자의 칼날 한 번에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한낱 나약하고 기회주의적인 광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603년 봄, 영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서거하고 스코틀랜드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며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권력의 주인이 바뀌자 런던의 연극계는 또 한 번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죠. 어제의 충성이 오늘의 반역이 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윌리엄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최고의 밧줄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는 새 국왕의 취향과 컴플렉스를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 제임스 1세는 유독 마녀 사냥에 집착하고 자신의 스코틀랜드 혈통과 왕권의 정통성에 대해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윌리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영리하게도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완전히 뒤트고 왜곡한 새로운 비극, 맥베스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맥베스는 스코틀랜드를 평화롭고 지혜롭게 다스렸던 비교적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반면 극중 맥베스에게 살해당하는 덩컨 왕은 무능하고 유약한 왕이었죠. 하지만 윌리엄은 제임스 1세 왕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 역사를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덩컨 왕을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성스러운 고결한 군주로 미화하고 맥베스를 마녀들의 유혹에 빠져 왕위를 찬탈한 추악하고 잔인한 살인마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임스 1세 국왕이 바로 그 덩컨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극 속에서 왕의 조상들을 고결한 영웅으로 찬양하여 새 왕권의 정통성을 하늘 높이 치켜 세워주려는 고도의 정치적 아부였습니다. 마녀들의 예언은 저주를 부르는 독약일 뿐이다. 정당한 군주를 시해한 자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불길 속에서 타오를 것이며 오직 신이 선택한 혈통만이 이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 여기에 제임스 1세가 밤마다 공포에 떨며 집착하던 마녀들을 극의 오프닝에 강렬하게 배치하여 국왕의 호기심을 완벽하게 자극했습니다. 결과는 윌리엄의 계산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궁정에서 상연된 맥베스를 본 제임스 1세는 흡족함을 감추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그의 극단을 국왕의 직속 극단인 국왕극단으로 승격시키는 최고의 특권을 하사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은 광대. 그것이 윌리엄이 도달한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왕실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으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단맛을 볼수록 그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역사의 진실을 난도질하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선전도구로 자신의 천재성을 소모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그의 목을 죄어왔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거침없이 진실을 외치는 예언자들을 창조했던 대문호가 현실에서는 권력의 달콤한 사료를 받아먹으며 왕의 발취에서 꼬리를 흔드는 생존형 예술가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그의 화려한 왕관에 새겨진 가장 부끄러운 얼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수천 가지 정교한 문장으로 표현해냈던 대문호의 저택. 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매일 밤 기묘하고도 서글픈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런던에서 보낸 막대한 돈으로 고향 스트래퍼드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인 뉴플레이스를 사들인 후의 일입니다. 화려한 가구와 고급 양탄자가 깔린 거실 한편에서 그의 두 딸 수잔나와 주디스는 아버지가 런던에서 가져온 화려한 극본책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책장 속에 새겨진 문장들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언어를 지배했던 윌리엄이 정작 자신의 딸들에게는 글자를 단 한 자도 가르치지 않아 평생 까막눈으로 살게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둘째 딸 주디스는 결혼 서류에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해 그저 십자가 모양의 표심만을 남긴 완전한 문맹이었습니다. 첫째 딸 수잔나 역시 겨우 제 이름을 흘려 쓰는 수준에 불과했죠.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는 언뜻 잔인한 아동학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17세기라는 시대의 장막을 들추어 보아야 합니다. 당대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 사회에서 평민춘 여성의 문매는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여성이 글을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가문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영으로 여겨졌고 그저 가게를 돕고 집안일을 꼼꼼히 챙기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윌리엄의 진짜 모순은 바로 그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셰익스피어는 런던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고향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대저택을 구입한 신흥 상류층이었습니다. 런던 상류사회의 중심에서 숨쉬던 그였습니다. 여왕을 비롯한 당대 귀족 가문의 딸들이 라틴어와 문학을 배우며 고결한 교양을 쌓던 유행을 셰익스피어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딸들에게 최고의 가정교사를 붙여 교육을 시켜 경제적 여유와 문화적 환경이 차고 넘쳤음에도 그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런던의 극장에서는 아버지가 쓴 연극을 보며 귀족들이 눈물을 흘린다면서요. 저희에게도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요? 어린 딸들이 애원하듯 물었을 때 현실 세계의 냉혹한 가장이었던 셰익스피어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책을 덮어버렸을 뿐입니다. 쓸데없는 허영심을 품지 말거라. 여자가 글을 알아봤자 가문을 다스리고 자식을 키우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저 가게 장부를 보고 집안일을 꼼꼼히 챙기는 것,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다. 펜을 들면 그 어떤 남성보다 지혜롭고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들을 창조해내며 시대를 앞서갔던 천재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는 베니스의 상인의 포샤처럼 남성 재판관들을 능가하는 영리한 여성 영웅을 창조했고 뜻대로 하세요를 통해 남성의 전유물이던 사회적 공간을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여성들을 노래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작품을 보며 그가 시대를 앞서간 진보적인 인물이며 여성의 지성을 존중한 선구자라고 찬양했죠. 하지만 무대 아래로 내려와 자기 집 문을 닫는 순간 그 역시 여자가 글을 알아봤자 가문을 다스리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굳게 믿었던 그 시대의 완고하고 보수적인 가부장적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딸들이 글을 배워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런던 상류사회에서 직접 목격했던 지식인들의 가식과 배신, 그리고 문학을 한답시고 타락해가던 인간들의 추악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딸들을 철저히 고향 구석에 가두어 두고 순종적인 아내이자 가문의 자산으로만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신의 영역을 넘보던 거장이, 현실에서는 시대의 한계를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던 이 지독한 모순은 우리에게 묘한 서글픔을 안겨줍니다. 세계 최고의 문장가를 아버지로 두었음에도 평생 자신이 쓴 비극의 대사 한 줄 읽지 못하고 까막눈으로 살아야 했던 딸들의 잔혹사는 무대 위 허상과 현실의 삶이 얼마나 지독하게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셰익스피어 인생의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런던 국왕극단의 공동 구단주이자 대문호라는 화려한 직함을 가졌음에도 윌리엄은 극장가에서 좀처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보셨을 그의 가장 유명한 초상화, 즉 머리 앞부분이 훤히 벗겨지고 귀걸이를 한 드로아웃 파나속 모습은 사실 그가 가진 거대한 외모 콤플렉스의 단면이었습니다. 그는 30이 조금 넘은 젊은 나이부터 심각한 탈모 증세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상류사회 귀족들이 풍성한 가발을 쓰고 화려한 오츠장을 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때 윌리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늙어가는 몰골을 보며 깊은 우울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수식어는 다 만들어내면서 정작 내 머리 위에 머리카락 한 올조차 지켜내지 못하는구나. 무대 위 영웅들은 늙지 않는데 그것을 만드는 나는 이토록 빠르게 부패해가는 가죽 부대에 불과하단 말인가. 이 지독한 신체적 열등감은 그를 무대 뒤에 철저한 은둔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원래 배우 출신이었지만 명성을 얻은 후에는 무대 위에서 대사를 읊는 주인공 역할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가 주로 맡았던 역할은 고작해야 햄릿에 등장하는 밤안개 속의 유령이나 기껏해야 단역에 불과했지요. 관객들이 자신을 천재작가 윌리엄으로 알아보는 시선을 두려워했고 대중 앞에 정면으로 나서는 대신 무대 뒤 어두운 조명 아래 숨어 배우들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의 은둔 성향은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런던 상류사회의 사교계는 겉으로는 우아한 척 문학을 논했지만 뒤돌아서면 서로를 고발하고 헐뜯는 독사들의 굴과 같았습니다. 윌리엄은 귀족들과 어울리면서도 언제나 자신이 시골뜨기 출신의 광대로 분류되어 조롱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결결증적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사적인 기록이나 편지, 심지어 자신의 친필 원고조차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은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철저하게 사생활의 가면에 자신을 숨겼던 이 지독한 은둔 성향은 훗날 그가 죽고 난 뒤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사적 기록이 너무나 존재하지 않자 후세의 학자들이 정식 대학도 안 나온 평민 윌리엄이 이런 대작을 썼을 리 없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나 옥스퍼드 백작이 이름을 빌려 쓴 가짜 인물이다라는 이른바 셰익스피어 가짜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백일하에 드러내며 해부했던 천재였지만 정작 현실에 그는 자신의 초라한 겉모습과 출신을 들킬까 두려워 가면에 자신을 가두었던 고독한 인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극장을 비출 때마다 대문호는 언제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던 외로운 유령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문학계는 윌리엄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독창성의 신이자 불멸의 천재로 추앙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애절한 사랑, 베니스의 상인의 짜릿한 법정 플롯, 그리고 역사상 가장 완벽한 복수극이라 불리는 햄릿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오직 그의 비상한 머릿속에서만 탄생했다고 믿죠. 하지만 문학의 왕관을 벗겨낸 날것의 역사 속에서 극작가 윌리엄의 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자라기보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을 교묘하게 훔쳐와 자기 것처럼 포장하는 리메이크와 짜깁기의 달인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우리가 아는 윌리엄의 위대한 걸작들 중 오롯이 그의 머리에서 나온 순수한 창작물은 단 한 편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탈리아의 작가 마테오 반델로가 쓴 삼류 연애 소설과 이를 번역한 아서부르게 시를 그대로 베껴온 것이었습니다. 두 원수 가문의 남녀가 사랑에 빠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는 핵심 줄거리와 캐릭터 구도를 고스란히 가져왔죠. 햄린 역시 당대 북유럽에서 유행하던 덴마크의 오래된 복수설화와 동료 극작가가 썼던 삼류 유령극본의 플롯을 그대로 뼈대로 삼았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는 명백한 범죄이자 저작권 침해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7세기라는 시대의 무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는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대본을 쓰면 소유권은 작가가 아니라 극단이나 출판업자에게 넘어갔고, 남이 쓴 연극이라도 공연을 보며 대강 받아 적어 자기 극단 무대에 마음대로 올리던 거친 무법지대였습니다. 윌리엄 역시 자기가 쓴 귀한 대본을 다른 삼류 극단들이 가차없이 도둑질해가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런던의 관객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로마의 역사, 이탈리아의 자극적인 소설들은 요즘으로 치면 가장 인기 있는 웹소설이나 대형 웹툰 같은 메가 히트작이었습니다. 극단의 구단주의자, 흥행을 책임져야 하는 전속 작가였던 윌리엄에게 이미 대중성이 검증된 남의 이야기를 가져와 연극으로 만드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윌리엄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베끼는 삼류 도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천재성은 남의 돌덩어리 같은 플롯을 가져와 황금 같은 걸작으로 바꾸어 놓는 자공과 연금술의 기술에 있었습니다.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저 부모 말 안 듣고 연애질 하다가 끔찍하게 죽은 철부지 자식들을 꾸짖는 얄팍한 교훈극에 불과했습니다. 윌리엄은 이 삼류 소설을 가져와 가문의 증오라는 거대한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가장 눈부신 수뇌부로 격상시켰습니다. 원작 햄린 역시 삼촌이 아버지를 죽여서 똑같이 도끼로 목을 치는 잔인하고 단순한 칼부림 이야기에 불과했으나 윌리엄은 여기에 사느냐 죽느냐를 고뇌하며 도덕과 광기 사이에서 방황하는 복잡한 현대적 인간의 내면 심리를 불어넣었습니다. 뼈대는 남의 주머니에서 훔쳐왔을지언정 그 뼈대에 피를 돌게 하고 영혼을 불어넣어 불멸의 생명력을 준 것은 오직 윌리엄만의 잉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대 뒤 서재에서 남의 책을 펼쳐놓고 대사를 짜깁기 하던 밤마다 데모노의 가슴속에는 지독한 자괴감과 불안감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가리켜 우리의 주옥 같은 문장을 훔쳐 제 잘난 줄 안다 라며 저주했던 로버트 그린의 독설이 밤마다 이명처럼 그의 귀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훔쳐 연명하는 도둑에 불과한가? 내가 가진 천재성이란 그저 남의 옷을 보기 좋게 수선하는 재단사의 기술일 뿐인가? 세상의 환호가 커질수록 타인의 주머니를 털어 왕관을 썼다는 천재의 은밀한 부채감은 그의 잉크병 속에서 검붉은 염세주의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1613년 6월 29일 연극 헨리 8세의 공연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던 글로브 극장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화려한 궁정 무대를 재현하기 위해 무대 뒤편에서 쏘아 올린 대포의 불꽃 하나가 지프로 만든 초가 지붕에 옮겨 붙었을 때 처음에 관객들은 그저 극당이 준비한 또 하나의 놀라운 연출인 줄 알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붕 위로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고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목조 기둥을 타고 내려오자 극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통곡이 교차하는 지옥도로 변해버렸습니다. 불이다. 어서 피해라. 기둥이 무너진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관객들이 기적적으로 대피하는 사이 윌리엄은 동료들의 손에 붙잡힌 채 멀찍이 서서 자신의 영광이 깃든 글로브 극장이 무참히 타들어가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런던 상류사회의 모욕을 견뎌내며 세운 이 극장이었습니다.
정식 대학도 나오지 못한 시골뜨기라고 손가락질하던 엘리트 문인들의 뺨을 갈기며 오직 대중의 거친 남성과 열광을 받아내던 그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쇄업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금고 속에 숨겨두었던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수많은 걸작의 친필 원고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청춘과 땀, 눈물, 그리고 숨겨둔 예술적 자식들이 붉은 화염 속에서 소리 없이 타들어가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윌리엄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끝났다. 내 모든 것이 저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언어의 성벽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진단 말인가. 거대한 지붕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주저앉으며 사방으로 불똥을 뿜어낼 때 윌리엄은 직감했습니다. 극작가로서의 자신의 수명도, 런던을 호령하던 그의 시대도 바로 오늘 이 불길과 함께 완전히 막을 내렸음을 말입니다. 수많은 인간의 파멸과 비극을 잉크로 써내려갔던 비극의 거장은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영광의 무대가 불타버리는 마지막 비극의 순간에는 단 한 줄의 대사도 내뱉지 못한 채 그저 차가운 침묵 속에서 눈물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극장의 잔해 위로 런던의 쓸쓸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제국이었던 글로브 극장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그해 겨울. 윌리엄은 런던의 화려한 생활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돌연 고향 스트래퍼드로 돌아왔습니다. 시대를 뒤흔든 천재의 은퇴치고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쓸쓸한 귀향이었죠. 런던의 극장가에서 수만 명의 관객을 울리고 웃기며 신처럼 추앙받던 그였기에 고향 주민들은 그가 고결한 지혜를 나누어줄 위대한 현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고향 스트래퍼드 주민들이 마주한 노년의 윌리엄은 인류애를 노래하는 대문호가 아니라 그저 눈에 핏발을 세우고 금전만 밝히는 급박하고 냉혹한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펜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시나 인간의 숭고함을 다룬 비극은 쓰지 않았죠. 대신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주민들의 이름과 대출기한이 빽빽하게 적힌 가차없는 빈문서와 장부였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스트래퍼드 일대의 땅과 부동산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돈 몇 페니의 이자가 밀린 이웃이 있으면 가난한 소작농이든 어린 자식을 키우는 과부든 상관하지 않고 가차없이 법정에 세워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윌리엄, 자네는 무대 위에서 인간의 영혼과 자비를 그토록 아름답게 노래하던 천재가 아니었나? 어떻게 같은 고향 이웃들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재판장 문턱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의 원망 섞인 비난에도 윌리엄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차갑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무대 위 이야기는 그저 허상일 뿐이고 현실의 금전은 내 생명줄이오. 나를 천재라 부르든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라 부르든 상관없으니 당장 내 금전이나 갚으시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을 자처했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거나 배풍을 실천하는 법이 없었고 자신의 거대한 저택 뉴플레이스의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홀로 서재에서 금전을 계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조명이 꺼진 뒤 인간 윌리엄이 마주한 현실은 그 누구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년 시절 아버지가 금전이 없어 파산하고 가문이 침몰했던 트라우마에 평생을 시달렸던 노인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대신 차가운 화폐더미 속에서만 겨우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재의 말년은 그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차가운 저택 안에서 재물만을 생각하는 괴팍한 늙은이의 서글픈 독백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1616년 3월의 어느 차가운 겨울밤,
스트래퍼드의 대저택 뉴플레이스의 서재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둘의 나이에 급격히 쇠약해진 윌리엄은 침상에 누워 위태롭게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장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저편에는 평생을 타인처럼 때로는 원수처럼 소원하게 지냈던 아내 앤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윌리엄은 자신이 평생 금전 대여업과 극장 운영으로 모은 그 막대한 부동산과 재산이 아내에게 넘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고 싶었습니다. 그는 유언장의 한 조항 한 조항을 날카로운 법적 용어로 채워 넣으며 대부분의 재산을 첫째 딸 수잔나와 그녀의 의사 남편에게 상속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의 가장 마지막 줄에 이르러 아내 앤의 몫으로 오직 한 문장을 추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아내에게는 나의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그 부속 가구들과 함께 남긴다. 이 문장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후세의 수많은 학자와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장가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공식 기록이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향한 지독한 모욕과 야박한 복수였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당대 상류층 가정에서 가장 좋은 침대는 거실이나 손님용 방에 두는 일종의 과시용 가구였습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두 번째 침대를 준다는 것은 겉보기에 가장 천박한 부스러기만을 던져주는 냉혹한 처사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서걱거리는 기펜 소리와 두 사람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적어내려가는 유언장을 바라보던 아내 앤의 눈가에는 복잡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가혹한 냉소 뒤에 숨겨진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었던 은밀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 시대의 관습법에 따르면 가문의 진짜 안방을 지키고 부부가 함께 밤을 보내며 아이들을 낳아 길렀던 혼인 침대는 다름 아닌 두 번째로 좋은 침대였습니다. 윌리엄은 겉으로는 냉혈한 자산가처럼 굴며 재산의 대부분을 법적으로 묶어 딸들에게 상속했지만 영혼의 마지막 조각만큼은 아내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18세의 철없던 시절 8살 연상의 여인을 만나 서둘러 가정을 꾸리고 햄릿과 주디스라는 아이들을 받아내며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청춘을 함께 보냈던 유일한 증거물. 그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침대였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다 작성한 윌리엄은 펜을 내려놓고 침대 저편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성공과 재물을 쫓아 런던에서 방탕하게 살며 아내를 기만했던 대문호와 그런 남편을 원망하며 고향집을 지켰던 여인. 두 사람 사이에 엉킨 수십 년의 증오와 애틋함이 그 낡은 침대 위에서 서글프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모욕의 형태를 빌려 자신이 가진 가장 사적이고 절절한 추억을 아내에게 건넨 대문호의 유언장은 인간 윌리엄이 남긴 마지막이자 가장 풀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비극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616년 4월 23일 영국의 시골 마을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세상의 온갖 화려한 언어를 지배하며 수많은 인간의 생과 사를 설계했던 대문호 윌리엄은 고향의 친구들과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신 뒤 갑작스러운 고열을 이기지 못하고 52세의 나이로 허무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웅장한 극장의 환호성도 여왕과 국왕의 찬사도 없는 차가운 방 안에서 그는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비극의 주인공 같은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고독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스트래퍼드의 성 트리니티 교회에 마련된 그의 무덤 앞에는 기이하고도 섬뜩한 문구가 새겨진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윌리엄이 죽기 직전 자신의 무덤이 파헤쳐질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직접 작성해둔 저주의 문장 부호들이었죠. 선한 친구여, 제발 부탁이니 여기 묻힌 흙을 파헤치지 말아다오. 이 돌을 그대로 두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요.
몇 뼈를 옮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릴지어다. 죽어서도 자신의 안식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했던 대문호의 극단적인 불안증과 외력증이 고스란히 드러난 묘비명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신분 세탁과 생존을 위한 암투 속에서 살았기에 죽어서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숨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에서 완벽히 사라지려 하면 할수록 그가 남긴 불멸의 유령들은 더욱 거대하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생전 사생활을 철저히 은폐하고 사적인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던 그의 은둔 성향은 도리어 후세의 학자들에게 정식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시골뜨기 윌리엄이 인간의 내면을 이토록 완벽하게 해부했을 리 없다는 거대한 가짜 음모론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속물이자 금전 대여업자였고 기회주의적 생존자였던 인간 윌리엄의 모순된 삶이야말로 그가 왜 그토록 위대한 걸작들을 쓸 수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는 상류층의 우아함과 밑바닥 인생들의 추악함을 동시에 겪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지독한 집착도, 배신에 대한 불타는 증오도, 자식을 잃은 아비의 피눈물도 모두 그가 직접 통과해낸 날것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잉크병에서 피어난 대사들은 책 속의 고상한 이론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진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웅장했던 극장의 함성이 모두 잦아든 런던의 차가운 새벽녘. 대문호가 홀로 등불을 끄며 마주했을 그 지독한 고독을 생각해봅니다. 무대 위에서는 신의 언어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문을 닫고 돌아온 현실에서는 누구보다 가난을 무서워했고 상처받기 싫어 가면에 자신을 숨겼던 나약한 인간. 어쩌면 그 지독한 모순과 결핍이 있었기에 그가 남긴 이야기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토록 생생한 위로로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여러분의 지친 영혼도 온전한 휴식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밤이었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세요.